한 가지 더 짧게 짚어보고 다른 이슈로 넘어가죠. 장성철 소장 지난번에 박진애 교부 장관도 바뀔 네. 것 같다 이런 네.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3주 전까지만 해도요. 이번에 뭐 한일 정상회담 잘 끝내고 한미 정상회담 잘 끝내면은 박진애 외교부 장관은 내년 총선도 준비해야 되니까 명예롭게 퇴진을 하고 김성환 안보실장이 외교부 장관으로 가고 김태호 1차장이 안보실장으로 가고 이런 식의 얘기가 대통령실 주변에서 나왔었거든요. 그게 이제 스무스한 정리였는데. 네. 근데 이번에 어떤 이런 한미 정상회담 준비 과정의 삐걱거림 때문에 좀 상황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정상회담 G7 다 끝난 다음에 총선 차원에서 개각하면서 박진 장관이 바뀔 거다.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일단은 5월 달 경에 외교 안보 라인에 좀 대폭적인 교체가 좀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개각은 아니고 외교 안보 라인만 국한해서 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전반적인 개각은 아마 추석 전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총선 출마하려고 하는 대통령실 관계자라든지 정부에 있는 장관들 이런 분들 그때쯤 나오겠죠. 외교안보 라인이면 통일부 장관도 포함이 된다고 봐야죠.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통일부 장관도 이제 총선 준비할 거고. 그렇죠. 그런데 권영세 장관이 지난번에 한일 정상회담 끝난 이후에 일본을 갔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글쎄요, 어떤 현안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글쎄요. 통일부 장관이 외교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좀 낯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이것도 뇌피셜입니다. 뇌피셜인데 이제 결국은 일본이 사실은 북한과의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납북 문제라든지 예. 아니면 북한 뭐 문제라든지 그런 관심이 많은데 그런 거 아니면 통일부 장관이 굳이 일본 가서 할 역할은 없거든요. 북한과의 관계가 아니라면. 그러면 뭐 약간 이 후속 조치라든지 지난번에 정진석 전 비대위원장도 가서 뭔가 좀 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전에. 사후에도 그럼 약간 통일부 장관 역할이라기보다는 뭐 정부의 뭐 지금 의원이기도 하고 이러니까 뭔가 좀 그래도 일본에서 뭔가 호응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러 갈 가능성이 조금 더 있지 않냐라고 보고 오히려 그런 부분은 국정원장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국정원은 사실은 북한과의 뭐이나 이때는 하지만 사실 일본과의 관계에서 국정원장이 나서는 경우는 제가 보기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그 하는 일의 네. 성격이 통일부 장관이 일본에 가서 그쪽에 관방장관도 만나고 외교부 장관도 만나고 이러는 것이 조금 낯설었어요. 그래서 저는 장성철 소장이 박진 장관 바뀔 것 같다 그런 얘기해서 이다음 외교부 장관으로 가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게 저 일본인들 그 납북된 분들 있잖아요. 예. 그 납북자 문제도 좀 논의하러 가는 거. 그다음에 이제 남북 문제가 일본까지 지금 확대돼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무장관이 통일부 장관으로서 일본과 논의할 여지가 있었죠. 예, 그렇게 갔다고 보도도 됐고.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통일부 차원에서 북한과 무슨 대화를 해야 일본 가가지고 자 우리 납북자 문제 우리가 북한이랑 얘기 잘해가지고 해결해줄게 그러니까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진짜 웃기는 건 대화 지원 다 단절된 상태잖아요. 그런데 뭐 이론도 줄 수 없다라는 얘기는 제일 웃겼어요. 저는 그게 최근에 들은 얘기 중에 이런 뭐 좋나? 우리가 뭐 지원을 하고 있어요. 뭐 대화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뭐 앞으로 이론도 줄 수 없다. 진짜 웃기는 얘기고요. 이제 이 상황을 보면서 김태호 차장의 헤게모니를 쥐었다. 외교 안보 라인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그것도 좀 다른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김태호 1차장을 안보실장으로 왜 웃어요? 아니요. 시킨다. 아니면 본인이 원했다. 이런 분위기가 강했거든요. 근데 대통령실에서 어제 견제했다고요? 비서실 차원에서 김태호 차장을 지금 바로 안보실장 시키는 것은 여러 문제점을 낳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있으니까 조태영 주미대사를 안보실장으로 이렇게 임명한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장성철 소장한테 그 얘기 들으면서도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안보실 1차장이잖아요. 김태호 차장이. 그리고 김성한 실장은 안보실장이잖아요. 근데 그 밑에 있는 1차장이 대통령을 독대해가지고 우리 실장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정상입니까? 독대라기보다는 어떤 뭐 이의 제기를 한 것 같은데 이 두 분과의 관계는 좀 이명박 정부 때까지 가야 돼요. 정 얘기를 하려면 네. 비서실장한테 네. 교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비서실장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순수 근데 아닌가?
안보실하고 비서실은 대등한 관계입니다. 네. 예, 그리고 네. 서열상 안보실장이 더 위에요. 네. 비서실장 위에 있습니까? 예, 지금 2실 1처 체제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안보실, 비서실 그리고 경호처. 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비서실장 아래에 있는 조직이 아니군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실이잖아요. 네. 예, 동등해요. 예,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명박 정권 시절에는 김태호 1차장이 되게 잘 나갔죠. 이제 핵심 실세였죠. 예. 대외 전략 비서관 기획관을 하면서 본인이 대외 정책을 다 총괄하고 담당하고 디자인하고 그림까지 다 그리고 결정까지 하는 그런 단계였고 당시에 김성한 안보실장 같은 경우에는 고대 교수하다가 그냥 이명박 정권 말기에 외교부 2차장으로 왔단 말이에요. 차관으로. 그러니까 김태호 제1차장이 김성한 이제 안보실장 봤을 때는 내가 MB 정권 있을 때 내가 관리하던 교수 중에 한 명이었고 내가 자문 듣던 그런 한 명이었는데 이번에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는 위치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좀 불협화음도 있었고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는데 뭐 이런 생각도 했을 거고 또한 김태호 제1차장의 그 스타일 그런 것도 좀 부딪힐 만한 요인이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정을 안 해줬던 것 같아요. 김성한 실장에 대해서 안보실장으로 제대로 인정을 안 해준 것 같다. 안보실장 리더십도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거기다가 덧붙이면 그 김태호 차장의 이제 선친께서 대검 중수부장의 중앙지검장 출신이잖아요. 검사 검사 출신이고 이제 일찍 작고하셨지만 그리고 그 MB 정부 청와대에 있을 때 그 기밀 유출 건으로 재판을 받고 네. 있었잖아요. 그 재판을 수사하고 기소한 당사자가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2022년 10월에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잖아요. 유죄로. 그랬는데 2달 있다가 특별 사면 시켜준 사람도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그런가요? 예, 그래서 수사와 기소의 그러면 당사자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수사해서 네 형을 받게 한 당사자를 특사를 또 지금 자기가 네. 그 데리고 일을 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결자 해지 차원인가 특사를 2달 만에 바로 해주나 이러면서 비판을 많이 했는데 지난번에 뭐 MB 특사 이런 거에 가려서 슬그머니 특사가 됐는데요. 그 죄는 그 죄고 실력은 실력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모양이죠. 그래서 그런저런 임용이 됐을 때도 사실은 지금 유죄 그 재판 중에 있는 사람을 더군다나 외교안보 라인에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 나왔는데 기본적으로는 지난번에 한일 정상회담하고 지금 뭐 제3자 변제 이런 모든 아이디어가 김태호 차장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바로 대통령이 지금 행동으로 보여주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부분은 신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헤게모니를 쥐었다 이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저는 오늘 새로운 거 하나 배웠네요. 안보실이 비서실과 동격이거나 더 위에 있다. 근데 대통령 위는 아니고. 다 참모 아닙니까? 그러면 맞는데요. 의전 서열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전 서열이 국가안보실장이 더 위에 있다 제가 이거죠. 보니까 15위고 예. 비서실장은 19위예요.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도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만 대통령 참모들을 총괄하는 것은 비서실 아닙니까? 그러면 비서실장 아래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갑자기 좀 그게 NSC 관련해서 연장돼서 보면 비서실하고 이 국가안보실의 역할이 개선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설치했다 이렇게 봐야 그렇군요. 되겠죠. 예. 그런 경우가 그전 정부에도 있었나요? 그럼 비서실- 박근혜 예, 정부 때도 똑같아요. 있었죠. 박근혜 정부 때도 예. 거의 그런 격이었나요? 똑같았어요. 네. 지금처럼. 알겠습니다. 비서실장. 오늘은 좀 안개 속을 좀 더듬어 보겠습니다. 네. 지금 국가안보실장 바뀌는 것도 참 여전히 아직은 안개 속입니다. 이게 먼 훗날 또 비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도 있고 그러는데 또 한 가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어제 귀국을 했습니다. 그때 박근혜 정부 때 촛불 혁명이 이제 진행되던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국회에 탄핵 소추 의결이 되고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지요. 헌법재판소에서 과연 이것을 인용할 거냐 기각할 거냐 국민들의 관심이 아주 높았던 때 그 문건이 이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만약에 헌재에서 기각이 되면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게 되고 그렇게 되면 시위가 더욱 격화될 수 있으므로 거기에 대비해서 계엄령을 선포해야 한다. 이런 문건을 작성한 그런 이제 혐의로 수사를 하려고 했는데 미국으로 간 거지요. 본인은 어제 뭐 도주가 아니라 귀국이 늦어졌을 뿐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궁금한 것은 왜 이 시기에 들어왔을까?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공항에 들어와서 이렇게 기자들과 만나는 표정을 보면 이건 죄 지은 사람이 벌 받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어요. 먼저 그것부터 한번 보시죠.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엄 문건 작성의 책임자로서 계엄 문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책임자로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기 위해서 귀국했습니다. 검사 수사를 통해서 계엄의 문건의 본질적인 그 본질이 잘 규명되고 또 국민들이 그동안 많은 의혹을 가지셨는데 그런 의혹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혹시 지난 9월에 귀국에서 밝히셨는데 지금 뭐 그런 제가 뭐 출국가 그쪽에 귀국하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갖느라고 좀 늦었고요. 예, 정상적으로 귀국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문건 작성 문제가 감사합니다. 전혀 없다고. 현근택 부원장 보시기에 네. 지금 저 표정이 어떤 표정입니까? 자신감이 있는 거죠. 이제 수사 저는 딱 단어 떠오르는 게 계엄 문건의 본질이 뭐냐. 저는 어찌 보면 이제 검사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걸 내가 수사로 밝히겠다 이 부분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사 검사하는 얘기인데 저는 저거 딱 보면서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아 이게 원래 내란 음모미 무슨 뭐 허위 공문서 이런 게 아니라 이 결국은 이 여기서 작성된 문서가 어떻게 나갔느냐, 외부로 유출됐느냐, 문건 유출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졌다. 그리고 검찰하고도 어느 정도 좀 얘기가 된 것 같다. 그런 방향으로. 그렇지 않으면 뭐 수사로 밝히겠다는 분이 아니에요. 이분 지금 피해자로 지금 어찌 보면 5년 동안 도망다니다 들어온 분인데 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동안 늦었습니다. 뭐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저 수사 과정에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지금 이분은 거의 개선 장군 본인이- 같잖아요. 예.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수사 방향이 약간 제가 보기에 지금 현 정부라든지 검찰 쪽과 그런 쪽으로 이게 원래 뭐 내란을 음모하거나 뭐 계엄령을 했던 게 아니라 이 문건이 어떻게 유출되고 뭐 문재인 정부에서 이걸 어떻게 뭐 써먹었고 뭐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졌다라고 보여요. 저는 저게 왜 참 그 저런 표정을 짓고 이 시기에 들어왔을까 궁금했는데 오늘 아침 조선일보가 기사 제목 뽑는 거 보고 감을 좀 잡았어요. 조선일보 제목이 뭐냐? 문정권이 내란 음모로 몰았던 사건 5년 만에 종착점. 저도 그 기사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을 하고 알고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하에서 아니 촛불 혁명을 무장 병력을 동원을 해서 억압하고 진압하려고 했던 그런 사건으로 네이밍을 해버렸는데 그렇진 않아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 이철희 의원을 주목을 해야 합니다. 2016년 11월과 2017년 2월에 이철희 의원은 당시 한민국 국방부 장관에게 위수령 폐지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봐요. 그래서 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그 얘기를 듣고 합참하고 국방부 법무관리단에게 자 위수령과 관련해서 한번 이걸 검토해봐라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그런데 조한천 기무사령관이 저희도 그러면은 위수령 문제와 관련해서 한번 보고서를 만들어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설계를 그려볼게요라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 기무사 문건이 나온 건데 그 문건을 2018년도 3월달에 당시 송영무 장관이 저걸 보고를 받고 이철희 의원이 2018년 7월달에 다시 국방부로부터 그 보고서를 받아가지고 임태훈인가 임재훈인가 임태훈 네. 인권센터. 그 친구한테 줘가지고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저게 이제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국방부가 자 촛불혁명 진압해야지 군 병력을 동원해서 계엄령 선포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검토하는 과정 중에 나왔던 거를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이것은 포괄적으로 진압하려는 국방부의 박근혜 정권의 계획 이런 식으로 몰고 갔다라는 점은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반박을 하면 저도 그 당시에 이제 당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가 당시에 이 계엄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그게 그냥 근거 없이 한 건 아니었거든요. 여기저기서 이제 정보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군이라든지 이런 데서 저도 뭐 이렇게 뭐 그런 것 좀 본 적이 있는데 사실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거거든요. 말씀처럼 단순하게 그냥 문서 하나 만든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는 사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추미애 대표도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좀 문제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때는 굉장히 비난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 문건 나오면서 이게 그냥 실체가 없는 게 아니라는 게 나왔잖아요. 그렇게 제 말씀처럼 단순히 그냥 뭐 안에서 검토한 정도 문건은 아니다. 근데 현 변호사님 군에서 이거를 문서를 만들 때 만약에 계엄령이 선포했을 때 군은 어떻게 배치하고 동원을 해야 되는지 그 세부 계획까지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냥- 일상적으로 있는 문서들은 있을 거예요. 있는데 네. 이 시국에 이 상황에서 그걸 만들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예, 말씀처럼 실제로 그런 분위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에도 뭐 제보가 오고 이랬던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인터폴에 적색 수배됐던 당사자가 저렇게 개선 장군처럼 웃으면서 막 공항에서 인터뷰하고 하는 모습을 좀 납득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 건과 관련해서 그 문건 작성자가 이제 3명이 연관돼 있는데 2명은 지금 구속돼가지고 재판 받는데 결론적으로는 내란 업무나 이런 건 해당이 안 되고 벌금형 정도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을 보면서 내가 들어가도 되겠다. 정권도 바뀌었고 이런 생각하는 것 같고 그럼으로써 이제 당시에 한민구, 김관진, 뭐 한교안 다 무죄 나왔죠. 다 이제 제대로 조사 못했죠 사실은. 제대로 못했죠. 왜냐하면 조현천 당사자가 미국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못했으니까. 자 이제 연관된 이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좀 남아 있는 것이고 또 이 문건이 문제가 됐던 거는 사실은 당시 이제 집회가 뭐 어떻게 뭐 변질될 수 있다 뭐 이런 거를 고려해서 3월에 헌재 결정 나기 전에 2월에 만들어진 문건 아니에요. 그런데 당시에 정말 촛불 집회는 정말 평화롭게 그러니까 축제처럼 이렇게 이루어진 거였잖아요. 알아요, 의원님. 그랬기 아는데 때문에 이거는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이었고 우리가 모두 놀랐던 거죠. 자, 그러면- 그런데 정권 바뀌니까 이분 들어오죠. 이인규 중수부장 들어오죠. 이게 뭐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문건만 보자고. 그 문건에 어떤 문제가 있냐를 제가 여쭙는 건데 어떠한 혼란한 상황을 상정을 해서 만든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어떤 문제가 있냔 말이에요. 네. 제 얘기는. 네. 거기서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군을 동원해서 뭐 보세요. 쿠데타 무사시. 하는 게 그 아니죠. 내용에 보면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계엄을 해지시키려면 국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의결 정족수를 못 채우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체포해야 된다, 잡아넣어야 된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 자체가 법 위반이죠. 헌법 위반이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임태훈 임태훈. 씨가 발표한 그게 조작됐다라는 그러한 그러니까 앞에 내용이. 내용과 앞에 문서가 조작됐다라는 그런 보도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몰아가긴 저는 갑자기 이제 그런 의문이 드는데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정도 상식적으로 다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미국에 나가가지고 그동안 5년 동안 안 들어온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맨날 얘기하듯이 그렇게 자신 있으면 당당하고 떳떳하게 들어와서 조사받으면 금방 해결될 일 아니었습니까? 아니 이게 제1야당 대표하고 물러난 기무사령관하고를 동렬해 놓고 얘기하시는 건 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요. 자, 그러면 그것이 비유가 적절하지 않다고 칩시다. 예. 그러면 왜 그동안에 안 들어왔다가 지금 들어왔냐 하는 것이 이제 가장 궁금한 건데 자신이 만든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그냥 단순히 이 정권은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나는 못 들어온다 무서워서 그거였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봐요. 이게 이 내용이 잘 보세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맨 처음에 내란 예비 후보 이런 얘기 막 들어오니까 마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가결이 됐는데 즉 탄핵이 됐는데도 그거를 뒤엎기 위해서 뭔가 계엄을 한다 이렇게 다들 오해하고 계세요. 그렇죠. 거꾸로예요, 거꾸로. 그렇죠. 탄핵은 부결이 돼서 박근혜 정권이 연장이 되는데 거기에 불만을 가진 분들에 그렇죠. 의한 사회 소요, 사회 혼란 이걸 제압하기 위해서는 경찰력으로는 부족할 것 같으니 군 병력으로 하자. 그래서 계엄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계획이라는 거잖아요. 그렇게만 보면은 저는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 그러면 지금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저렇게 당당하고 자신 있게 인터뷰하는 그 배경에는 이 정부는 내가 그 문건을 만든 것이 그냥 사무적인 것에 불과하고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이것을 내란 예비 음모로 몰아가기 위한 그런 음모에서 비롯됐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 때문에 저런 표정을 지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은 맞겠습니까?
본인의 표정까지 제가 해석할 것보다는 문재인 정권에서 정권 시작하자마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본인이 뭔가 이걸 해명하거나 진실을 밝히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해서 저는 미국에 계속 있었다고 봐요. 지금은 그 환경이 좀 나아졌으니 그 상황이 해제가 됐으니 본인이 들어오겠다고 결심한 거라고 보고 그건 뭐 비슷하게 생각할 겁니다. 이게 저 문건이 이제 정권 교체가 된 다음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이석구 신임 기무사령관으로부터 저 문건을 보고를 받아요.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4개월 동안 송영무 장관이 그 문서를 검토를 해보고 난 다음에 내놓은 결론은 기무사령부가 월권은 했지만 실행 계획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다. 그래서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이철 의원이 7월 달에 JTBC나 임태훈 씨에게 줘가지고 문제를 확 키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라고 전 보여지거든요. 왜 안 들어왔어? 왜 지금 들어와? 이거는 이제 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검찰의 문제라는 겁니다. 검찰이 공정하게 이것은 검정, 이것은 하얀색 딱 이렇게 해야지. 왜 이 정부 한 정부에서는 이게 죄가 되고 다른 정부가 되면 이게 죄가 안 되고 그건 옳으신 그러냐 말씀이에요. 이거예요. 옳으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네. 저는 지금 검찰이 왜 들어오게 한 것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좀 앞서가는 표현이지만 저 표정을 보면 뭔가 좀 얘기가 좀 된 것 같은 그런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표정이 저렇게 편안해 보일 수가 없잖아요. 그런 점은 비판받을 만한데 일단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좀 군인이라 쇼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상황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 포커페이스가 안 되는 것 같고 안심이다. 나는 감옥 안 가고. 그렇다 근데 할지라도 그 어떤 전제를 달더라도요. 계엄 이런 얘기는 우리가 정말 너무 무시무시한 얘기 아닙니까? 막 장갑차 막 이런 얘기 말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합참에는 계엄 과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 그러면은 과도 지금 있다. 두 분은 있기는 당연히. 그러면 두 분은 지금 혹시 그 문건의 그 요체가 내란 음모로 몰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이런 인식을 좀 갖고 계신 겁니까? 첫 문제 제기를 한 거가요? 그러니까 문제 조현천 제기가. 기무사령관의 이 문건이 네. 문제가 된 것이 예. 문재인 정권이 이것을 내란 음모로 몰아가기 위해서 부각시켰다 이런 인식을 갖고 계십니까? 그런 측면이 다분하다고 봐요. 저도 그렇게 봐요. 근데 애초에 이철희 의원의 의도가 아니요 이철 아니, 의원의 이철 의원이 의도라기보다는 아니고. 그 당시 이제 저것이 2018년 7월달에 공개된 이후에 당시 민주당 지도부의 워딩과 말을 보면은 그럴 소지가 커요. 그러니까 추미애 당시 대표가 상당히 세게 저걸 드라이브 걸었었거든요. 맞아요. 그런 인식의 차이가 결국은 오늘 토론의 그 그렇죠. 차이점. 네. 차이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걸 문건을 왜 만들었냐를 보면 돼요. 예. 탄핵 가결시라니 탄핵 부결시를 가정한 거라니까요. 그렇죠. 헌재가 기각했을 예. 때. 그러니까 저도 반대란 말이에요. 국방위원회 보좌관을 해서 여러 가지 정보 문서를 많이 봤었는데 각종 소요 사태와 관련해서는 다 대비책을 다 문서로 다 만들어놔요. 실행 계획까지.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뭐라고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어 보여요. 알겠습니다. 오늘 참 두 가지 이슈가 다 좀 그래도 네 분께서 정보도 많이 갖고 계시고 또 깊이 분석도 하시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진실에 다가가는데 또 상식을 바로 세우는데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